안녕하세요. 저는 지옥불에서 탈출에 성공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해 어떤 걸 보고 괜찮은 사람인지 판단하시나요? 저는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어떤 분들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타고 다니는 차, 입고 다니는 옷을 보고서 판단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 큰 코 다친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저희 집은 저와 2살 더 어린 언니와 퇴직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저희 2 자매를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사셨어요. 오로지 자식들만 바라보며 입을 거 먹을 거 아껴가면서 저를 키우셨죠. 그런 부모님의 노력을 알기 때문에 저와 언니는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 좋은 대학을 나왔고 졸업 후엔 바로 취직도 했어요. 부모님께선 저희에게 다른 걸 바라진 않으셨지만 좋은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셨는데 언닌 결혼에 대한 뜻이 없었고 저 역시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워낙 완고하니 부모님은 저에게 결혼에 대한 기대를 하셨죠. 그러다 30대 초반 부모님 지인분께서 소개해 주신 분을 만나게 되었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선 너무나 기뻐하셨죠. 정주야, 너 저번에 소개받은 사람이랑 잘 돼가고 있다며? 어때? 어떤 거 같아? 너한테 잘해주고? 엄마, 하나씩 물어봐. 괜찮은 사람 같아. 허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나한테도 잘해줘. 요즘 회사 퇴근할 때 데려다 주려고 매일 회사 앞까지 온다? 신기하지? 나 이런 사람 처음 만나봐. 어머, 정말? 잘해준다니까 다행이네. 안 그래도 언니 요즘 연애도 안 한다고 소개도 안 받겠다고 난린데. 정주야, 너라도 이렇게 잘 만나고 결혼까지 하면 얼마나 좋니? 에이, 엄마, 아직 만난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야, 결혼은. 더 만나봐야지. 뭐 아무튼 지금까진 괜찮은 사람 같아. 예, 2년이 있으면 3개월 만에도 결혼하는 거야. 하여튼 니들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제대로 결혼 준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너무나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스쳐 지나가듯 말한 것도 다 기억하고 챙겨줄 정도로 섬세했죠. 직장 때문에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었던 집 근처가 저녁엔 가로등이 별로 없어 어두운 편이었는데 그걸 알고선 내내 퇴근길에 절 데리러 오기도 했습니다. 섬세하고 자상한 남자친구라 금방 저도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그땐 그 사람의 충격적인 실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고서 3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서서히 그의 민낯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쉬는 날 일찍 점심을 먹으려고 나왔는데 전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에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걸 듣고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왜 다툰 거야? 그 사람 여기 관리하는 분이신데 뭐라고 하셨어? 아니, 차를 잠깐 세울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차를 빼라니 난리를 치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정말? 주차 라인에 잘 세워져 있었는데 그거 보고도 그랬다고? 그건 아니고 처음에 네가 빨리 나올까 봐 그냥 입구에 세웠거든. 그래야 타기 편하잖아. 그랬더니만 바로 달려와서 통행에 방해된다고 다른 데 세우라고 난리잖아. 아, 진짜 내가 마음 같았으면 한 대 날렸을 텐데. 뭐? 입구에 세우면 당연히 안 되지. 사고 날 수도 있어서 다른 데 세우라고 한 거잖아. 금방 뺀다고 했잖아. 근데 너 지금 그 사람 편드는 거야? 야, 너 내 여자친구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왜? 그럼 저 사람이랑 뭐라도 있는 거야? 말해봐. 전 남자친구는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불같이 화를 냈고 거기에 제가 동조하지 않으면 그 분노의 화살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처음엔 이런 일이 있었을 땐 뭐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다혈질이고 폭력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결국엔 저는 만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이별을 선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에겐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저의 이별 통보 이후 스토커처럼 변했어요. 매일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제가 나올 때까지 그 앞에 아예 서 있기도 했죠. 밤낮 없이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한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자 잘 달래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딱 한 번 문을 열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거봐, 집에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모르는 척 문도 안 열어준 거야?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네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돼? 나 절대로 너랑 못 헤어져. 동우 씨, 이러지 마. 갑자기 왜 이래? 나 여기 이사 갈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 동우 씨가 우리 헤어지는 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거 얘기하려고 문 열어준 것 뿐이야. 도대체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데? 그때 내가 화내서 그런 거야? 그건 네 잘못도 있잖아. 내가 화나면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줘야지. 어떻게 남의 편을 들어줄 수가 있어? 그러고도 네가 여자친구야? 내가 이래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동우 씨, 나 당신한테 정말 지쳐. 그러니까 헤어져. 나 두 번 다시 동우 씨 만날 생각 없어. 그래? 그럼 내가 네 엄마한테 연락해서 너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다고 다 말해볼까? 아니면 다음에 만나는 남자한테 너랑 어디까지 했다고 다 물어봐? 네가 회사 남자들한테 꼬리치고 다닌다고 너네 회사에서 난리 한번 피워줘? 다시 마주친 전 남자친구는 저를 공포로 밀어넣었어요. 회사고 집이고 자신과 했던 모든 것들을 폭로하겠다며 절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땐 그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30대 초반까지 다녔던 애정 있는 회사에 제 사생활이 다 알려진다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부모님께 제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밝히는 것조차 불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SOS를 쳤던 사람은 다름 아닌 언니였어요. 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는데 언니는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더군요. 정주야, 잘 들어? 걔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텐 그렇게 못해. 네가 그렇게 기죽을 필요 없어. 폭로한다고? 하라 그래.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언니가 너 지켜줄게. 알았지? 하나도 걱정하지 마. 언니, 정말 괜찮을까? 엄마 아빠가 아시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 그 사람 엄마 아는 지인분이 소개해준 거잖아. 엄마가 속상해하고 죄책감 가지실 것 같아서 말도 못 꺼내겠어. 그래, 네 마음 알아. 그렇지만 언젠간 엄마도 알아야지. 우선 그건 나중에 걱정하고 오늘부터 언니가 너희 집에 가서 살게. 당분간 언니랑 같이 출퇴근하자. 언닌 그날부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본가에서 가까워 언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출근 시간만 1시간이 넘게 걸림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저희 집으로 오게 됐죠. 언니가 와 있다는 걸 알게 된 남자친구는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한동안 집 앞으로 꽃바구니와 편지만 보내왔죠. 편지는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찼고 그 와중에도 저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웠던 전 남자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더러운 성격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날도 역시나 밤늦게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남자친구는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봐도 대답이 없자 남자친구는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절 찾았죠. 지금도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생각날 정도로 잊을 수가 없어요. 정주야, 나야. 잠깐 나와주면 안 돼? 나 지금 1시간째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 한 번만 얼굴 좀 보여주라. 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좀 나와주면 안 될까? 여기서 기다릴게. 한 번만 나와줘, 정주야. 이웃 주민의 신고 때문인지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 사람은 경찰과 동행해 나가게 됐어요. 그날 후로 며칠 동안은 집 앞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꽃도 메시지도 한 번 보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연은 끊어진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언니와 맥주 한 잔을 먹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골목 끝에 누군가가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가로등불이 어두워 그 사람을 알아보기까진 오래 걸렸죠. 바로 코앞에 다가서서야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고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주야, 오랜만이네. 나 안 보고 싶었어? 난 너 엄청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 얘기나 좀 하자. 저기요, 정주랑 헤어지셨다면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요? 정주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해. 나 그때 경찰한테 끌려가서 다신 여기 또 오면 안 된다고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아니잖아. 내 동생이 싫다잖아요. 사람이 싫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집까지 찾아와서 초인종까지 누르고 고함 지르고 그러는 거 범죄인 건 알아요? 아니, 그쪽이 무슨 상관인데? 언니면 다야? 내가 정주랑 얘기한다잖아. 그때 전 남자친구는 돌변해 언니 어깨를 밀치며 제 팔을 잡고 가려고 했죠. 언니 넘어진 상태에서도 전 남자친구 다리를 꽉 잡고 놔주질 않았어요. 그런 언니를 어떻게든 팽개치려고 발악하는 전 남자친구를 보면서 전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전 남자친구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야, 너 내 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봐주다 보니까 내가 네 호구야? 내 언니 건들기만 해봐. 나도 이제 가만 안 있어. 뭐야, 그래, 네가 원래 이런 애였지? 그러니까 사람 성질 살살 긁고 터지게 만들었겠지. 야, 넌 뭐 얼마나 대단해서 사람을 이렇게 개무시하냐? 됐고, 사람이 얘기하자고 했으면 말을 들어야지. 안 되겠네. 너 아주 내가 정신교육 똑바로 시켜줄게. 정신교육은 너나 받아. 막무가내인 전 남자친구를 저와 언니는 어떻게든 떨궈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언니는 다리를, 저는 팔을 잡고선 그 사람을 응징했죠. 그때 지나가던 시민들도 신고를 해준 덕분에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접근 금지를 신청하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결국 아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뒤론 절 찾으러 오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저에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죠.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제가 겪었던 일의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했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했을 정도였어요. 대인기피증에 불안증이 심해지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 집 밖으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죠. 그런 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준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었답니다. 독립했던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지내게 됐을 때 가족들은 항상 절 신경 써줬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 마음이 나아지도록 누구보다 노력하셨죠. 그때만 생각하면 부모님과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다 절로 날 정도예요. 정주야, 이것 봐라. 엄마가 요 앞에서 사온 건데 너무 맛있겠지? 사장님이 바로 구워서 준 건 더 맛있대. 가서 먹고 싶지 않어? 괜찮아. 근데 우리 집 앞에도 타코야끼 트럭이 와? 처음 알았네. 그치? 직접 가서 보면 더 신기하다. 엄만 타코야끼 굽는 거 이번에 처음 봤잖아. 정주야, 우리 한번 슬쩍 가서 구경만 해볼까? 사장님이 아직 초보인 것 같더라고. 동글동글 굴리는 게 영 시원치가 않아. 우리가 가서 응원해주자. 응원은 무슨. 알았어, 그럼 살짝만 가봐. 그래서 타코야끼가 얼만데? 제가 집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엄마, 아빠, 언닌 집에 오면 항상 제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게 맛있었고 재밌었는지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가족들의 하루 일과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딸, 동생이 안타깝고 안쓰러웠겠지만 그런 마음을 단 한 번도 티내지 않고 늘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제가 가족들의 마음을 알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새벽에 깨어났던 날이었어요.
슬쩍 문을 열어서 화장실로 향하는데 안방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방문 틈새로 들리는 얘기를 듣고선 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어요. 은주야, 정주 괜찮아지겠지? 다 엄마 탓이다. 우리 예쁜 정주 그 못된 놈 만나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 욕심 때문에 다 내 탓이야. 엄마 울지 마. 정주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있잖아. 정주 잘 이겨낼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정주도 다 느껴.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정주 어떻게든 다시 살아가게 해야지. 나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어떻게든 정주 낫게 할 거야.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도 한숨도 보이지 않았던 가족들은 저 몰래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보고선 이대로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덕분에 전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사회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지만 사실 남자라면 지긋지긋해 연애를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몇 년 동안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역시 시간이 약이었나 보더라고요. 1년, 2년, 3년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 30대 후반이 되고 나선 더 늦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야 하나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 무렵 친정엄마도 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주야, 엄마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더라.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에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알지? 알지 엄마.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섭지 않고. 그래 우리 딸 잘하고 있어. 그래도 너무 늦기 전에 좋은 배필도 한번 찾아봐라. 너랑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니. 나중에 기회가 온다면 혹시라도 과거 기억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고 엄마가 말하고 싶었어. 우리 정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잖아. 엄마의 말에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들이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동안 거절했던 지인의 소개를 받기로 했죠. 그때 운명처럼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는 직장 동료의 지인으로 만나게 됐어요. 첫인상은 밝고 활발해 보였죠. 대화를 나눠보니 서로 맞는 부분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대화가 즐겁고 재밌었어요. 남자친구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를 해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즐거웠죠. 만나고 집에 오는 날엔 1시간도 안 돼서 그 사람이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전 사랑에 빠졌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사랑에 빠지고 나니 정말 이 사람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웠죠. 그런 모습들이 가족들 눈에도 보였는지 어느 날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연애 소식을 들려드리니 가족들은 다 놀라서 까무러칠 정도였죠. 뭐? 연애를 한다고? 정말이니? 어머나, 웬일이야? 아이, 어떻게 만났어? 만난 지는 얼마나 됐고. 어쩐지 우리 딸 요즘 얼굴이 폈다 싶었는데. 아유, 정주야, 잘했다, 잘했어. 엄마, 너무 행복해하는 거 아니야? 어째 나보다 엄마가 더 좋아하는 것 같네. 아무튼 만난 진 3달 조금 넘었어.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행복해.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대화만 나눠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너랑 잘 맞는 사람인가 보네. 그래 정주야, 걱정하지 말고 잘 만나봐. 안 맞는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알지? 엄마랑 아빠는 그리고 언니는 늘 정주 편이야. 제 연애 소식에 가족들은 행복하고 기뻐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좀 많았던 것 같았어요. 늘 잘 만나고 있는지 싸우진 않는지 확인하곤 했죠. 그런 가족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저희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1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됐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죠. 늦은 나이에 만나서 그런지
저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바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행복한 프로포즈를 받고 난 후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19살 때 이혼을 하셔서 따로 살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처음엔 예비 시모께 먼저 인사를 가게 됐죠. 처음 만났던 예비 시모는 쾌활하시고 시원시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예비 시모의 실체를 알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 내 여자친구.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백정주라고 합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사람이 내 며느리라고? 너무 환영해요. 난 우리 수복이 엄마.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솔직히 수복이랑 나이 차가 많이 안 난다고 해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난 처음 보고 20대인 줄 알았다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좋아하신다고 해서 과일 좀 사왔어요. 뭘 이런 것까지. 센스도 좋네. 아유, 옷차림도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운지. 우리 아들이 딱 맞는 여자 만나고 있었네. 그나저나 어쩌지? 내가 아까야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 못했는데 그냥 우리 요 앞에 가서 저녁 먹자. 괜찮지? 예비 시모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셨고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첫인사를 갔을 때도 부랴부랴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처음부터 절 마음에 들어 하셨다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 제가 입고 나간 옷이며 가방 때문에 절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예비 시모를 만나고 난 후에 예비 시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솔직히 처음에 예비 시모가 성격이 너무 시원시원하셔서 전 예비 시부의 성격 문제로 헤어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예비 시부는 무척이나 점잖고 교양 있으신 분이셨죠. 며느리가 인사 온다고 하니 예비 시부는 고급 식당을 예약해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셨어요. 그때 예비 시부가 저에게 슬쩍 해주신 말을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랍니다. 아이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인사 온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수복이 그래도 19살 때까지 내가 같이 살았으니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려줬으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버님도 찾아뵈야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나저나 수복이 엄마 만나봤어요? 그 사람 보통이 아니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성격이 워낙 괴팍해서. 네? 그게 무슨... 수복이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결혼한다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수복이 엄마가 뭐라고 하면 절대 참지 말고 살아요. 참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더 밟으려고 발악할 여자니까. 알았죠? 그땐 예비 시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저 이혼을 했으니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흉을 보는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은 뒤부터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예비 시모의 초대로 집에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 집에 대해 아무런 말을 묻지 않았었는데 그날 예비 신랑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죠. 그런데 그때 예비 시모가 한 말에 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사는 다 드린 거니? 아버진 뭐 하셔? 어머닌 뭐 하시고? 두 분 다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뭐? 아유, 진짜 뭐야. 그럼 둘 다 백수란 말이야?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은퇴하셔가지고 일도 안 하신다고?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젊었을 때 저희 키우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두 분이서 산도 오르시고 좋은 데 구경도 다니시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아니, 백수면 돈도 없을 텐데 뭘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야? 설마 딸 믿고 그러시는 건 아니지?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를 욕해도 저희 부모님 무시하는 발언은 제가 좀 듣기 불편하네요. 아이고, 알았어.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 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기분 풀어. 수복이한테 내가 이 말 저 말 했다고 하지 말고. 처음엔 불편하단 티를 내니 바로 사과를 하셔서 그저 말실수를 하신 건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모가 근처에 왔다가 잠시 들렸다면서 잠깐 볼 수 있냐고 연락이 온 적도 있었어요. 전해줄 것이 있다며 잠깐이면 된다는 말에 저는 예비 시모를 만나러 갔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시모의 행동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야, 정주야, 여기야 여기. 이리 와라, 여기 앉아. 어머, 우리 정주 내가 왔다고 하니까 바로 내려왔구나. 마침 여기 지나가는 길에 시간이 좀 남아서 말이야. 잠깐 들렸다. 줄 것도 있고. 시간 괜찮지? 네. 근데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유, 밥은 먹었지. 정주 넌 밥 잘 먹었어? 안 그래도 내가 너 건강 잘 챙기고 있나 해서 이것도 좀 보여주려고. 이게 뭐예요? 내가 자세한 거 못 해봤어. 네 주민등록번호 알면 잘 알려줄 수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일단 보험 설계 좀 해봤거든.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암보장도 되고 심혈관 질환에 뇌혈관 질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라 엄청 좋은 거다. 너 이거 하나 가입해라. 시모가 보여준 건 바로 보험 설계를 한 서류였어요. 애초에 말도 없이 제 보험을 설계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금액이 무려 19만 원이었죠. 이것저것 특약을 넣어서 금액을 잔뜩 부풀려 놓고 가입을 하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기도 했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했고 제 나이 정도면 보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데 19만 원을 설계해서 오고 거기다가 자세히 보니 필요 없는 특약들이 잔뜩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고선 이건 아니다 싶어 저는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시모의 반응이 절 경악하게 만들었죠. 어머님, 저 이거 좀 생각해 볼게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예, 그래도 하나만 들어줘. 나 이번에 실적 올려야 되는데 가족끼리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거 들기 힘들면 그럼 사부인이나 사돈어른 보험은 어떠니? 내가 정리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도 다 잘 해놓으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건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아니 어떻게 그래.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네가 혹시라도 아프면 그 병원비 다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들한테 다 감당하게 할 거야? 우리가 다 미래 대비해가지고 이런 거 드는 거잖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들어야지. 어머님,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도 좀 해줘. 19만 원이 정 부담스러우면 9만 원이라도. 가족 좋다는 게 뭐니? 미리 대비하자는 거잖아. 내가 뭐 나쁜 걸로 너한테 소개해 주겠어? 어? 알겠어요, 어머님. 일단 이거 제가 가져가서 다시 볼게요. 잠깐 나온 거라 올라가 봐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무작정 들어달라는 예비 시모의 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죠. 고민을 하다가 예비 신랑에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은 더욱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요. 혹시 어머님한테 보험 가입했어? 한 달에 얼마씩이나 나가? 몰라. 그거 엄마가 알아서 가입하셨는데. 정확히 모르겠고 한 60만 원 정도 나가지 아마? 뭐? 당신 월급이 300인데 60만 원이나 나간다고?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가? 종신보험 있잖아, 그거. 뭐 사망보험금도 많이 나오고 실비에 특약에 이것저것 넣었다고 했는데 아예 엄마가 알아서 잘 넣었어. 그리고 결혼하면 보험 20만 원짜리 하나 더 들라고 하셨는데 60만 원에 20만 원이면 달에 80만 원이나 나가는 거야. 계산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떡해. 엄마 도와드려야지. 엄마도 다 나 생각해서 가입하라고 하는 걸 텐데. 그 돈을 20년, 30년씩 낼 수 있어? 안 돼. 나랑 결혼하면 절대 그거 못 내. 알았지? 어머님한테 미리 다 말씀드려. 있는 것도 줄여야 할 판에 20만 원을 더 들라고? 그건 진짜 아니야. 알았어. 줄여보도록 노력할게. 연애를 하면서 예비 신랑은 예비 시모가 예비 시부에게 시달려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갔고 그런 모습을 보며 본인은 예비 시모를 안쓰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런 마음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다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정도를 넘어서는 일들이 종종 생겼어요. 세상 쿨할 것 같았던 예비 시모는 그 후로도 사사건건 결혼에 관여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은 예비 신랑과 결혼 준비로 얘기를 나누려고 퇴근 후에 만나게 된 날이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어머님,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왜? 내가 뭐 못 올 때라도 왔니? 농담이야. 아니 수복이가 내가 저녁 안 먹었다고 하니까 여기 오라고 부르더라고. 같이 먹어도 괜찮지? 네네. 근데 저희 밥은 빨리 먹고 결혼 준비 때문에 얘기 좀 해야 하는데 저녁만 드시고 들어가시려고요? 같이 하면 되지 뭘. 어차피 결혼식 준비 니들 둘이서 하면 힘들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뭐가 고민인데? 나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 많이 도와줘서 잘 알아. 나한테 물어봐. 우리 수복인 그런 거 잘 몰라.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다음에 만나서 정할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내내 예비 시모가 우연인 척 저희와 합석하는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작정하고 카페에서 결혼 준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나타나셨죠. 당황해하고 있는데 앉자마자 말을 하시는데 예비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선 전 할 말을 잃었어요. 있잖아. 신혼여행은 너희 그냥 유럽 말고 동남아 가는 게 낫지 않니? 우리 수복이가 비행기를 오래 못 타서 5시간 이내로 가는 곳으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네? 그건 수복 씨도 동의한 얘기라서요. 이미 여행사에 알아보고 결제만 하면 끝이라 변경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도 위약금 내서라도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구만. 신혼여행 가서 피곤하면 안 좋잖아. 참, 그리고 한복은 내가 아는 곳이 있거든. 거기서 해라. 네가 알아온 곳은 좀 별로더라. 디자인도 별로 예쁘지도 않고. 한복은 뭐니 뭐니 해도 클래식한 게 최고야. 둘이서 결정한 내용을 시모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걸 듣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전 너무나 화가 나서 예비 신랑에게 이 일을 따져 물었죠. 예비 신랑은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미안해. 난 엄마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하길래 말해준 것뿐이야. 저기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지. 엄만 그냥 우리 결혼 준비 둘이서 하는 게 안쓰러워서 도움을 주려고 그랬던 걸 거야.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결혼 준비하는데 어머님 의견만 따라갈 수는 없잖아. 내가 어떻게 어머님이 말하는 데 아니라고 반박만 할 수 있겠어. 당신이 중간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야지. 알았어. 난 그래도 당신이 우리 엄마가 이런저런 조언해주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사실 예비 시모도 문제였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예비 신우였죠. 예비 신우는 평소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는데 결혼 소식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예비 신우 생일날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 처음 예비 신우를 만나게 됐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죠. 어머, 새언니,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직업도 좋던데 이제 연차 좀 있지 않아요? 연봉은 그럼 얼마나 돼요? 새언니 정도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뭐 어마어마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먹고 살 정도예요. 그래요? 그래도 오래 다녔으니까 꽤 많겠네요. 그럼 저 선물 하나 해주실 수 있죠? 저 진짜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이왕이면 새언니한테 받고 싶어서요. 그래요? 어떤 건데요? 가방인데 새언니 연봉이면 부담 안 될 거예요. 전화번호 좀 줘봐요. 제가 캡처해가지고 보내줄게요. 처음 만남에서도 서스럼 없이 말을 하는 걸 듣고선 독특하다 생각을 했는데 헤어지고 난 뒤 저에게 보내온 메시지를 보곤 전 기가 차서 말을 할 수조차 없었어요. 예비 신우가 생일 기념으로 받고 싶다던 건 바로 가방이었죠. 가방도 무려 470만 원이나 하는 명품 가방이었어요. 제가 아무 답장도 하지 않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씨는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통화를 하면서 하는 소린 절 더욱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언니, 메시지 봤죠? 봤으면 답장을 해야죠. 제가 이렇게 꼭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나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잘 보여요? 제가 그동안 어린 양 부린 것 같아서 참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저한테 뭐 가방 맡겨놨어요? 아무튼 전 이 가방 못 사주니까 돈 벌어서 사든 빚을 내서 사든 더 이상 저한테 말 안 했으면 좋겠네요. 무섭게 왜 그래요? 이거 하나면 평생 새언니 편 만드는 건데. 시댁에 가서 제일 힘든 게 자기 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고작 470만 원으로 새언니 편 돼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아까워요? 솔직히 우리 집에서 제가 2인자예요. 거기다 엄만 제 말은 정말 잘 들으시거든요. 우리 엄마 성격 알죠? 장난 아닐 텐데. 그거 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오빤 우리 집에서 서열 꼴등이에요, 꼴등. 언니 이 상태에서 시집 오면 고생 꽤나 할걸요? 예비 신우는 당당하게 가방을 요구했고 전 그걸 들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니 입이 쭉 나와선 나중에 두고 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던가 말던가 전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망의 상견례 날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희 부모님과 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날부터 잘 보이려고 온갖 준비를 다 했어요. 사돈께 드릴 조그만 선물도 준비하셨고 아침 일찍부터 머리며 화장까지 신경 썼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발 별일 없기만을 바랬는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모의 한마디에 그곳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반가워요. 그나저나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해도 우리 며느리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줘서요. 사돈께서는 어디에 사시는지 들어보니까 일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앞으로 일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예, 아직까진 좀 쉬고 싶네요. 지금껏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일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지금은 사정상 월세 살고 있습니다. 예? 사정상 월세요? 아니 얼마나 힘들게 사시게요? 아니 그럼 부모가 월세 살면서 쟨 그렇게 콧대가 높았던 거예요? 난 뭐 얼마나 잘난 집안이라 저러나 싶었는데. 예? 그게 무슨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부모가 별 볼 일도 없는데 제가 어찌나 까탈스럽게 굴던지 바짝 엎드려도 모자랄 판국이었구만. 이러다 나중에 우리 아들 월급으로 집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제 소원 붙었네. 예비 시모의 마지막 말에 전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그때 비웃던 표정과 말투가 지금도 제 속에서 분노를 일으킬 정도였어요. 아줌마가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아줌마 지금 전세 살죠? 뭐 전세 2억 해요? 제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경우가 없어도 너무 경우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네요. 왜 이렇게 사람이 경우가 없으세요? 그 나이 먹도록 도대체 뭘 배우신 거냐고요? 뭐? 너 지금 나보고 아줌마라고 했니? 이게 상견례 자리에서 파토나고 싶은 거야 뭐야? 그래, 월세 그거 좀 비웃었다 뭐 어쩔래? 그게 그럼 자랑이니? 그 나이 먹고 월세 사는 게 자랑이야? 저기요, 저희 집 있잖아요. 지금 재건축 중이고요. 아파트 짓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거기 조합원 자격이시고요. 그리고 잠깐 임시거처로 거기 월세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시면서 비웃으신 거예요? 하물며 사돈이 월세 산다고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좋게 받아주는 게 어른 아닌가요? 정말 인성이 왜 이렇게 못됐어요? 이게 정말 말이면 다야? 조합원이고 자시고 아파트 그거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그러면서 교양 있는 척 온갖 치장은 다 해오셨네. 저기요, 저도 이런 집안에 우리 귀한 아들 못 보냅니다. 아니, 안 보냅니다. 어따 대고 우리 집에 비벼. 아까부터 계속 우리 부모님한테 교양 이러시는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졸업만 하셨다면서요? 저희 엄마 대학 물까지 먹은 사람이에요.
그쪽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제 말에 시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분노를 폭발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예비 신랑은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할 뿐이었죠. 그때 마지막 일격을 날린 건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핸드폰 화면을 켜고 예비 시모에게 보여줬죠. 그 화면을 보고선 그렇게 화를 내던 예비 시모가 한순간에 입을 다물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게 뭐야? 설마 모욕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지? 참나, 이제 아주 거짓말까지 하고 있네. 나도 그런 거짓말 할 수 있어. 서울 노른자 땅에 20억 가까이 나는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뻥치고 있네. 이젠 별걸 가지고 다 사기치고 있어. 아줌마, 보여줘도 못 믿어요? 기가 막혀서 정말. 이거 우리 부모님 들어가실 집이고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저희 부모님 그쪽이 무시할 사람 아닙니다. 전세 2억 사시면서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보시겠어요? 성격이 그 모양이니 안 봐도 비디오네. 뭐요? 그럼 진짜란 말이야? 저희도 다 사람 봐가면서 대화하거든요.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똑같이 대해줘야죠. 됐고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네요. 혹시라도 파혼하고 나서 저희 가족 뒷담 깔까봐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우리 가족 무시할 그런 깜냥도 안 되니까 평생 그렇게 후회하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제 동생은 제가 봐도 직업 좋지, 연봉 좋지, 성격 좋지. 어디 하나 꼴린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쪽은 로또를 놓친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비 시모는 재건축하는 아파트 시세를 눈으로 보고서도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며 시세를 보더니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은 파혼을 외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하니 제 팔을 잡고 놔주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몇 초 후 남자친구는 팔을 감싸쥐고 바닥을 나뒹굴었어요. 그 이유를 알고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디서 귀한 우리 딸내미 팔을 잡어? 형우 없는 건 부모 닮아서 그런 거니? 헤어지자고 한 거 못 들었어? 다시 한번 우리 딸 팔 잡기만 해봐. 내가 그땐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어머님, 한 번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진정하시고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주세요. 진정? 너 같으면 이 상황에 진정이 되겠니? 진정시키려면 네 엄마부터 어떻게 했어야지. 내 딸을 지금껏 이따위로 대접을 했었다니. 그런 집안에 우리 귀한 딸 절대로 못 보내. 내 딸 괴롭히지 말고 얼른 꺼져. 남자친구의 팔을 쳐낸 건 바로 엄마였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로 남자친구의 팔을 쳐내고선 제 몸을 감싸 보호하셨죠. 엄만 크게 고함을 지르셨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놀라 쳐다볼 정도였지만 그때 전 누구보다 따뜻한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모든 상황을 판단한 남자친구와 그의 엄만 절 찾아와 미안하다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양의 탈을 쓰고 잘못을 비는 모습을 보니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아이고 정주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난 그냥 주변에서 상견례 때 귀를 잡아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뿐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너도 알지 않니? 그래 정주야,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잖아.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용서를 빌게.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 얼른 준비한 거 꺼내봐. 정주야, 이거 사돈께 가져다 드리렴. 내가 그때 너무 경우가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이거 과일 바구니 비싼 거거든. 이거 가져다 드리고 다시 한번 상견례 하자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니? 기가 막혀서. 저기요, 난 댁들이랑 가족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급 찾으셨으니까 본인들 급에 맞는 사람 만나서 사세요. 제가 보기엔 댁들이랑 우리랑 급이 달라요. 아셨어요? 다시 한번 찾아오면 경찰 부를 줄 아세요? 그 잘난 아들 회사에서 경찰 조사 받는 거 알면 큰일 날 텐데. 경찰 만나서 조사 한번 받고 싶으시면 더 오시던가. 그렇게 울며 불며 애원하는 그들에게 전 냉정하게 거절했죠. 경찰을 부른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사라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왜 기회를 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전 파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 한 번의 고통 이후 또다시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제 팔자인 남자가 없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어요. 엄마, 아빠, 언니, 정말 죄송해요. 나도 이제 나이가 40 가까이 돼서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 봐요.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난 이 세상에서 우리 딸이 가장 자랑스럽고 소중해. 알지? 그냥 다시 한번 우리 액땜했다고 생각하자꾸나. 참 세상은 넓고 별난 사람들도 많은 것 같구나.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 우리 딸은 잘못 없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미안해하지도 말거라. 알았지? 우리 딸, 엄마 아빠가 사랑해. 이 언니도 내 동생 사랑해요. 저는 가족들 덕분에 두 번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절 위로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가족이 최고구나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더 지나 저희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어요. 입주하던 날 부모님과 언니, 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축배를 들었죠. 우리 가족 앞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자. 알았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래 엄마 아빠가 그동안 고생해서 이룬 거니까 앞으로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푹 쉬어. 엄마 아빠 노후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럼 우리 딸들 덕 좀 봐볼까? 우리 딸 평생 아빠랑 사는 거야. 알았지? 전 지금 부모님과 언니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선 평가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외면도 중요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죠.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빈 껍데기면 뭐하나요? 이번 일을 겪으며 사람의 인성, 한마디 한마디 내뱉은 말들, 교양 등이 얼마나 사람을 상대하면서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며 인생을 더 배워가면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